2019년 8월 2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6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등원을 못할 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꼭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등원 시간이 훌쩍 넘어도 아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어머니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이 박 씨의 친정 식구들까지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밤 9시에 언니 부부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요. 와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박 씨의 오빠와 아버지가 저녁 10시 30분경에 집을 나서서 이 박 씨의 남편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찾아가요. 이 남편의 직업이 도예가였습니다. 조 씨예요. 그 시간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도 아이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 씨의 오빠와 아버지가 조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받았고요. 딸이 살고 있던 빌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캄캄했고요.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인기척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더듬어서 안방에 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주한 건 그냥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았을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침대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그 위에는 처참한 모습의 아들과 엄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박 씨는 아들이 있는 쪽으로 왼팔을 뻗은 채 엎드려 있었고요. 벽면 쪽에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양팔을 벌리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어요. 얼굴 위에는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반대로 누워 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두 사람 모두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씨는 목, 척추, 쇄골, 턱에 총 11번의 자창이 발견됐고요. 아들은 목 부위 3곳에 치명상이 확인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범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부검에서 저항이나 결박, 제압, 성폭행의 흔적 혹은 알코올 이런 것들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 아마 수면 중이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인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발견 당시에 박 씨는 반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요. 아이 역시 얇은 네일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 감식에 들어가요. 여기서 몇 가지 특이점을 좀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에게 가해진 공격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독 엄마인 박 씨에게 오버킬의 형태가 보였고요. 오버킬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격을 가했을 때 오버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 씨의 아들은 베개로 덮어두고 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박 씨에게는 저항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범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박 씨를 향한 분노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이에게는 마치 죄책감과 미안함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얼굴을 가려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 죄책감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하죠. 두 번째 특이점은요. 집안 어디에서도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관문이나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범인이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뒤졌다거나 귀중품이 분실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피해자들이 다량의 그러니까 피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밖 어디에도 피가 묻어있는 지문이 있다거나 족적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침입 범죄라면 경찰이 탐문 수사를 했을 때 낯선 사람을 봤다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런 목격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주변 CCTV, 블랙박스도 살펴봤겠죠? 누구 하나 낯선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여기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건으로 추정되는 때가 21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이때도 비명,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웃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부검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 피해자들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해서 기도와 식도가 절제되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검이가 말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이 집안에서만 비밀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피해자와 범인만이 알고 있었던 그날의 진실을 쫓던 경찰이 40일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용의자는 다름 아닌 사건 당일 이 피해자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었던 남편 조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10년이 넘게 공개적으로 도예가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했었다고 해요.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사건 당시에도 한 지역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남편을 용의자로 판단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이 분명히 낮은 상황이었죠. 현장 상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면식범일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 남편이 두 사람의 사망 추정 시간에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도예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집에 거의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이 두 사람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는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면 집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던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생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가 힘들죠. 자, 집안에서 외부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 이웃이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 남편이 용의자라는 주장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설명만 가능하고 정황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거기다가 남편 조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은 이 모자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사망 추정 시간뿐입니다. 부검 결과로 특정한 사망 추정 시간은요,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8월 21일이었어요. 자, 경찰이 21일 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를 해봐요. 자, 그날 오후 2시, 21일 오후 2시에 엄마 박 씨는 근처에 사는 친정 언니 집을 찾아갑니다. 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4시가 조금 넘어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언니가 박 씨에게 스파게티 소스, 면, 닭곰탕 이런 걸 좀 챙겨줬나 봐요. 실제로 부검에서도 그 내용과 일치하는 양파, 채소, 견과류, 토마토 이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검출이 됩니다. 법의학자들이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저녁 식사 후 최대 6시간 안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언니하고 헤어진 이후에 박 씨는 아들의 하원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요. 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 28분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모습이 인근 CCTV에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집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왜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었냐면 박 씨가 들어가 있었던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있었던 채팅방이었는데 여기에 박 씨가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나는 언니가 스파게티랑 닭곰탕 해줬어. 이런 내용으로 톡을 남겼던 거죠. 이후에 그녀는 8시 40분경, 저녁 8시 40분경에 이분이 출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출판 관계자하고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도 확인이 돼요. 자, 이후에 밤 9시가 가까울 무렵까지 친정언니, 오빠와의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또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녀는 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밤 9시까지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남편의 차량이 이 가족이 살던 빌라의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 주민들은 이걸 목격했어요. 빌라 주민들도 21일 저녁에 이 남편 조 씨의 차량이 주차장에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 씨의 차가 검은색 SUV였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주민이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그날 본인이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사고를 낼 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21일에. 이 남편 차량을 그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차량이랑 부딪힐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웃이 그날 퇴근을 늦게 하고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이때 그 조 씨, 남편 조 씨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비교적 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검은색 SUV가 되게 가끔씩 주차가 돼 있던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차긴 한데 되게 가끔 들어오는 차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소에 이제 앞유리에 블랙박스 켜져 있으면 깜빡거리잖아요. 이게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 거예요. 되게 대단한 게 이분이 가끔 보는 차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가끔 보는 차인데 이 차가 블박을 켜놓는지 꺼놓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21일 저녁에 조 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어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조 씨는 다음 날인 22일에 차량 용품점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구입을 했고요. 22일 저녁부터 녹화가 다시 시작이 돼요. 경찰은 이렇게 말해요. 조 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사건 발생 시간에 자신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꺼놨을지 모르겠지만 빌라 CCTV에서 그 21일에 빌라를 오고 가는 조 씨의 차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 씨의 차량이 도착한 시간이 21일 저녁 8시 56분이었어요. 거의 밤 9시죠. 박 씨가 단톡방에서 조용해진 그 시각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새벽 1시 35분경에 남편의 차량은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밤 9시부터 남편이 빌라를 빠져나간 새벽 1시 35분 사이, 그 사이에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직업이 도예가예요. 보통은 계속 작업장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끔 집에 한 번 들어오는 정도? 그래서 경찰이 물어봐요. 그날 집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집에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는데 아내가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와달라고 해서 그냥 그때쯤 집을 찾은 거다. 가서 아이랑 놀다가 혼자 밥 먹고 10시쯤에 가족이랑 같이 잠이 들었다. 근데 자다가 새벽에 아이가 뒤척여서 잠에서 깼고 난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아이와 아내는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황의 조 씨의 진술을 덧입혀 보면 자신이 집을 떠난 이후에 제3자가 침입했고 그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내 박 씨의 친정 식구들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찾아냈었던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도 뭐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됐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조 씨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말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행동.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의 남편의 행동,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은혜도 반응이 그랬었잖아요. 이 남편도 좀 반응이 이상해요. 사건 초기에 여러분, 박 씨의 친정오빠랑 아버지가 조 씨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와 오빠가 조 씨를 찾아갔을 때도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해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같이 집에 가보지를 않아요. 지금 연락이 안 돼. 누구누구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죠, 장인어른.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잠깐 뭐 같이 가서 문을 따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자기는 안 가요. 심지어는 그 친정 아버지가 사건 현장을 먼저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 씨한테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 갔다라는 말로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인에게 별다른 질문도 안 해요. 갔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카톡으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디 갔어? 아버님이 집에도 없다던데?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서 죽였다라는 의미를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누구누구 갔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장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어딜 갔는데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뭐 이렇게 되물어야 사실 정상인데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조 씨는 경찰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제야 사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조 씨하고 경찰이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변사 사건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 씨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뭐 이건 수사해보셨나요? 뭐 이런 건 좀 확인해보셨나요? 막 경찰을 닥달을 해도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봐. 궁금한 게 없는 사람처럼 질문을 안 해. 경찰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가족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반응들이 조금 의심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랑 피해자의 지인들도 남편을 강하게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봤던 어떤 모습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서 태도가 좀 이상했던 거죠. 지금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본인은 상주잖아요. 근데도 뭐 장례 준비를 한다거나 뭐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리도 안 지키고 심지어 자신의 누나 그리고 변호사랑 함께 나타났다가 20분 만에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반응만 봤을 때도 정황이 너무 유력하죠. 근데 사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찰은 15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빨래 바구니 속의 수건, 그리고 세면대 배수구에서 이 피해자들의 미세한 혈흔을 발견을 합니다. 세면대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누군가 그 피를 이 세면대에서 씻어냈다는 증거겠죠. 자, 수건에서는 남편 조 씨의 DNA도 검출이 되는데 조 씨의 반응. 아니 내가 그날 집에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당연히 수건에서 DNA가 나오지 안 나오겠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은혜 얘기할 때 반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날 집에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당연히 DNA가 나오지 않겠냐?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내 차나 작업장에는 당신들이 의심할 만한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나를 의심하는 거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뭔가 논리적인 말을 해서 상대가 이것을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죽여요? 이게 아니라 뭔가 자꾸 논리적인 말? 뭔가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 너무 왜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범죄자들한테. 수사 결과 시신 발견 당일에 조 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풀립니다. 조 씨가 22일 새벽 1시 35분경에 집을 나섰죠? 그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 작업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거 CCTV로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자, 이후에 오전 11시 40분경에 그는 주유소에 들러 세차를 했고요. 30분 뒤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오후 1시경에는 헬스장에 들러서 40분 동안 샤워만 하고 밖으로 나와요. 작업장으로 돌아갑니다. 운동은 안 해요. 뭔가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경찰은 조 씨의 이러한 행동이 차량이나 자신의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혈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의 차량이나 작업장에서도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찰의 주장에 대한 추정일 뿐이죠.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 사라진 범행 도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 했어요. 전문가들이 당시에 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자창들이 있었잖아요. 이 자창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목뼈를 절단할 정도의 아주 단단한 흉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정했던 흉기가 바로 집에 있었던 식칼 중에서 사라진 칼이 있었거든요. 스테인리스 칼. 이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는 걸 경찰이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사람이 사는 살림살이니까 뭐가 없어졌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칼이 8년 전에 친정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던 칼이에요. 이 엄마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6자루짜리가 들어있는 칼 세트를 선물을 해주셨던 거죠. 딸한테. 근데 현장에서 발견된 건 딱 4자루. 근데 그 중에 6자루 중에 4자루가 발견됐어요. 그럼 2자루가 남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과도였는데 그건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모자라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주방에서 쓰는 칼이 내가 직접 버리지 않는 이상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주방 한켠에 꽂아뒀다가 필요하면 쓰고 씻어서 다시 꽂아놓고 사용하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집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부엌칼을 특별히 밖에 가지고 나가야 할 이유가 살면서 있으세요? 이 칼은 분명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고 어떤 의도로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진 범행 도구에 대해서 이 박 씨의 언니는 남편 조 씨가 작업장의 전기가마를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고 6일 뒤에 조 씨는 전기가마와 이 작업장의 기자재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팔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당시에 이걸 확인을 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해서 감식을 했는데 여기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가마가 범행과 무관할까?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가마 실험을 해봤는데 피가 묻어있는 옷을 이 전기가마에 넣었거든요. 근데 재도 하나 안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이후에 재판에서 검찰은 22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조 씨의 작업장에서 전기가 5.4kW,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6.4kW가 사용된 점을 발견했고요. 이것을 근거로 남편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전기가마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조 씨 측 변호인은 반박을 했죠. 전기가마가 가동되기에는 사용량이 적고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변호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 이상한 행적이에요. 이거는
제목을 제가 소제목을 정하자면 수상한 영화 시청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한 행적이 발견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행적이 현장의 모습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떤 장면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 영화를 시청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극 중에 이제 아내가 살해가 되는데 진범이 범행 도구와 혈흔을 닦은 옷을 감춰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두고 현장을 떠나요. 영화 내용이 이 사건 현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발견되어야 할 물적 증거들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래, 범행 도구 없어지는 거 뭐 사건에서 한두 번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혈흔 묻어있는 거니까 당연히 범인이 들고 나갔겠지. 그런 사건 많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영화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다가 숨겨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 씨의 휴대전화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침대 커버랑 이 매트리스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져서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휴대폰을 여러분들 그 안에 보관하세요? 그러니까 자다가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자려고 하면 보통 머리맡에 두고 자거나 아니면 옆에 테이블에 놓고 자거나 그러는데 굳이 몸을 일으켜서 힘들게 이동을 해서 이불이랑 매트리스 사이에 핸드폰을 넣어놓나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조 씨가 집을 떠난 시각이 새벽 1시 35분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인 1시 23분경부터 이 아내의 휴대폰이 약 12초간 화면이 켜졌다가 충전기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휴대전화를 아내가 확인을 했던 거라면 단톡방 메시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전화 왔던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메시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자, 휴대폰이 켜지고 충전기에서 분리가 되는 작업을 거쳤음에도 아무런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졌어요. 12초 동안 봤어요. 분리를 했어요. 이런 행동을 다 하면서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남편은 앞서 말씀드린 영화 이외에도요, 범행 며칠 전부터 유독 범죄 수사와 관련된 영화, TV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시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영화를 본 다음 날 아내에게 집에 가겠다고 연락을 했고요. 이틀 뒤 아내와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 씨는 또 이렇게 말해요.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다? 이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영화를 굳이 왜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영화들이, 그러니까 저 그냥 봤어요. 그냥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장르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영화들이 범행을 모방할 정도로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영화를 보고 완벽한 범행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 나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은 거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말을 믿기에는 이 영화들을 시청했던 타이밍 그리고 범행 현장과의 유사성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였죠.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시점도 딱 하필 그때고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사람 말을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모방할 정도로 자세하지 않다는 둥. 이건 무슨 말이야? 결국에 범행 관련 장면들이 자세한지 자세하지 않은지 본인이 인식하면서 봤다라는 거고, 이틀 만에 완벽한 범행을 하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다라는 이 말도 저는 되려 영화 속의 수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고 애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어도 상상, 시뮬레이션은 해봤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조 씨의 저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딱히 제가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저 대답이 오히려 영화 내용 중에 범행 관련한 장면들을 더 자세히 그것을 위해서 봤을 때 나오는 대답 같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되려 논리로 그 의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답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조 씨의 진술과 실제 현장의 모습에서 발견된 어떤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딱 보시면 아내는 침대 안쪽, 그러니까 벽 쪽에 누워 있고요. 아이는 침대 끝자락에서 거꾸로 발견이 돼요. 당시에 조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빌라에서 나올 때 아내하고 아이가 분명히 살아 있었고 그때 아내가 깨어서 내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냉장고에 있는 과일 가져가 여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에 대한 신빙성을 주려고 자꾸 이상한 양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 아내가 깨어서 나한테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이게 결국엔 뭘까요? 아내가 깨어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아내는 그 시점에 눈을 떴던 거고요.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눈으로 보고 인식했고, 남편이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합니다.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쪼개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다 깼지만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남편의 말대로라면. 근데 왜 침대 끝자락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은 구석에서 잠들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녀가 깨어났다면 분명히 아이를 자기 쪽으로 땡기거나 구석 쪽으로 좀 옮겨놓고 다시 잠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잠결이라고 해도 아이 자는 모습 보고 이불 덮어주고 위험하지 않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땡겨놓고 안쪽으로 밀어놓고, 이거 진짜 본능적인 반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다가 제 옆에서 자요. 자다 깨면 눈을 뜨고 아이가 만약에 매트리스 밖으로 조금만 나가려고 하면 다 당겨놓거든요.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밑에 막 두꺼운 베개를 깔아놓는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렸고, 그러니까 이 남자 말대로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아이를 그대로 침대 끝자락에 남겨놓고 잤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 끝내 범행 도구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남편의 유죄를 증명할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3자의 흔적이 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크고 강력한 증거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죠.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요, 아내 박 씨와 사실상 별거 중이었지만 최근에는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아내의 지인들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아내가 결혼 생활을 7년 정도를 했는데 7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거예요, 남편에게.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동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나 추정들, 이야기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 박 씨는요, 결혼 전부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남편 조 씨에게 매달 200에서 30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줍니다. 자신과 아들은 40년 된 빌라에 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의 대출을 받아서 78평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작업장까지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작업장 관리비, 대출 이자, 작업 도구, 재료비, 차량 할부금, 심지어는 모발 이식을 했는데 그 수술 비용, 안마 의자, 비싼 의료비 이런 걸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돈까지 벌어가면서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던 거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을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계라는 게 오거든요. 결국에는 한계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건 10개월 전에 남편에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방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생활자기를 좀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너의 어떤 꿈을 펼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과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조금 병행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불필요하게 작업장이 큰 것 같으니 공방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사람, 그리고 아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조 씨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예술가인데 너 지금 나 무시해? 너 결국에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상관없다며. 나 돈 못 벌어도 상관없다며. 근데 결국 네가 하는 말은 돈이잖아. 내가 돈 못 번다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메시지로. 이혼을 요구해요. 그리고 아내 박 씨의 연락을 다 차단하고 별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조 씨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빌라, 그러니까 지금 40년 된 빌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빌라가 지금 아내하고 아이가 살고 있는 빌라인데 이 빌라 전세 계약이 조만간 끝나니까 짐을 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전세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1억 5천 중에 이 5천만 원은 처가에서 빌려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집에 지금 명의가 어쨌든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면 자칫하다가 이 5천만 원을 남편한테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압류, 재산 분할 1억 원 및 양육비까지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조 씨의 태도가 이때부터 돌변해요.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 빌라 보증금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까지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건 한 달 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야, 우리 가족 나들이 가자, 용서해줘 이러면서 소송 좀 취하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박 씨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자, 박 씨가 말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이 빌라 보증금을 포기하고 공방 운영 축소할 때까지 나는 이혼 소송 취소 안 해.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자, 아내의 경제적 지원이 끊겼어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생활비부터 벌지를 못하는 거죠. 작업장 운영비, 생활비 이런 거 다 못 벌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족들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빌려요. 수천만 원을 빌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던 거죠. 근데 그 돈마저 떨어지니까 이제 작업장 운영비, 의료보험료 이런 거를 수개월째 내지를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마에까지 중독이 돼요.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한 번 되게 큰 돈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돈을 벌어보니까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베팅을 하다가 나중엔 돈을 다 잃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에 실제로 이 통장에 남겨진 돈, 이 조 씨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1,900원이 있었습니다. 전 설마 1,900만 원인가 이러고 다시 봤는데 잔액이 1,9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완전 다 날려버린 거지. 빚도 졌는데 또 괜히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돈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굳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마 때문이에요. 경마장.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건 당일에 내가 그 집에서 자다가 아들 때문에 깼다. 아들이 뒤척여서 깼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본인이 잠에 들어 있었다고 했던, 그러니까 본인이 자고 있었다고 했었던 그 시각에 경마 어플에 접속을 했던 게 밝혀지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조 씨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에 범행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범행을 마친 후에 경주 정보를 잠시 검색해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 시각에 휴대폰을 쓰지 않았다. 아내가 썼을 거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겨요. 내가 목류병이 있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목류병이 있어서 경마 어플을 좀 봤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조 씨 휴대폰에 패턴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패턴을 몰라요.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 휴대폰 패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켰었던 그 경마 어플 이름이 마이카드 3.0이라는 어플이래요. 전 처음 들어보는 어플인데 마이카드 3.0이라는 어플인데 이게 그냥 딱 핸드폰 보고서 아이콘이나 이름만 딱 봤을 때는 이게 경마 어플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어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와이프가 그걸 굳이 열어서 마이카드를 눌러봤다? 아무 눌러야 할 이유도 없는 그 어플을 굳이 눌러봤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침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진 수요일 저녁이 어떤 날이었냐면 주말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켜서 이 어플을 실행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조 씨의 주장, 나는 그때 자고 있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이 박지성 교수님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는 건 사실 별일이 아니다. 어플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엄연히 기록이 남아있어. 자기가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굳이 나는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자고 있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 시간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라는 걸 감춰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나는 자고 있었고 그때 우리 아이와 아내는 깨어 있었고 나한테 과일을 가져가라는 말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 이렇게 믿게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박지성 교수님 말 들으면서 되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어플에 접속할 수 있죠. 나쁜 거 아니잖아. 접속했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아니다. 난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조 씨의 상황을 좀 보면 그때 당시에 조 씨의 상황은 이혼을 하면 모든 걸 잃어요. 그러니까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비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를 통해서 경찰은 범행 동기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걸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조 씨의 노트북을 이제 포렌식을 하는데 여기서 조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수령액 그리고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됩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어요. 2013년 12월에 조 씨하고 박 씨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6개월 뒤부터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여자죠. 주로 이제 만났던 장소는 작업장이었는데 그 아내가 얻어준 작업장에서 내연녀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작업장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아내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 씨가 집에 들러서 아내를 만났던 건 월 1회 정도였대요. 근데 내연녀를 작업실에서 만났던 횟수는 월 17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화한 횟수도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아내는 그냥 ATM기야.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야. 가정을 버리고 돈만 받아다 쓰고 자기는 밖에서 바람피고. 근데 심지어는 이 조 씨의 부모도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부모들이 다 왜 이럴까? 부모의 반응. 내연녀가 우리 아들을 쫓아다닌 거지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순 없다. 그러니까 뭐 내연 관계 혹은 뭐 핸드폰으로 보험 내역 이런 거 조금 조회해봤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동기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 씨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가깝게 추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동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서 뭐야 내연관계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보험 사기를 치고 싶었던 거야? 뭐야? 아니 뭐 분노범죄였던 거야? 뭐야? 근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스토리로 조금 짜봤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스토리로 좀 짜봤는데 그래서 조금 내용이 살짝 길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동기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 씨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가깝게 추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조 씨가 박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었던 그 시점은 이미 두 번째 이혼 통보였습니다. 이전에 한 번 아내가 남편이 가정에 너무 소홀하니까 이제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남편한테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조 씨가 이혼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 지원 끊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로 이혼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요구가 두 번이었던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조 씨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던 건 그 전후의 상황을 좀 보면 굳이 이게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올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본을 체크를 하면서 내연녀에 관한 내용을 읽기 전에도 아니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자 그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자면 조 씨는 어쩌면 뭔가 이혼을 할 만한 건수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연녀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깊어진 상황에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는 싶은데 먼저 말하기는 싫었던 거겠죠. 근데 뭔가 이 상황이 조 씨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본인은 분명히 아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할 테니까 공방의 규모를 줄여봐라. 이런 말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당장 본인도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수입이 없어질 텐데 아내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지면 본인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도 이혼만 하면 얘는 빌라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명의의 빌라 전셋집을 빼서 그걸로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뭐 1억 5천 되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내연녀하고도 마음껏 숨김없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닌데 싶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1억 원 및 양육비까지 청구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태도가 돌변했던 거죠. 사건 한 달 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소송 취하해달라 뭐 이렇게 태도를 바꿨어요. 그때 아내 박 씨는 단호했죠.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빌라 보증금 포기하고 공방 운영을 축소해야만 내가 이혼 소송 취소해주겠다. 이게 박 씨의 입장이었어요. 앞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혼을 하면 전세금 중에 처가에서 도움받은 5천만 원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빌라를 담보로 빌린 공방 매입 대출금 5천만 원도 바로 갚아야 돼요. 심지어
아내하고 재산 분할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 씨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공방도 이 재산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돈을 되게 많이 빌렸어요. 수억 원을 빌렸는데 이 대출금도 같이 갚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 씨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지. 빚도 갚아야 되지. 자기가 하던 이 일은 이제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을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자, 내연녀가 있어요.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경제적 지원 끊겨도 상관없었어요. 전세금 뺏어 쓰면 되니까요. 근데 아내가 소송을 걸었고 전세금은커녕 내 돈이 더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빌라 보증금 포기하래요. 공방 운영 축소하래요. 그래야지만 이혼 소송 취소해준대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조 씨가 박 씨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은 전처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박 씨의 의사는 경제적 지원 안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아내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면서 가족에게도 빚을 수천만 원 지게 되고 설상가상 경마에까지 중독이 됐잖아요. 심지어 사건 발생 3일 전에 그의 잔고는 1,900원이었어요.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 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왜 아내의 사망보험에 관련해서 조회를 했었는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내 박 씨에게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요. 사망하면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조 씨는요. 아내가 사망하면 친정에서 받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형 공장 2채도 배우자인 자신이 다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 혹은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조 씨의 이후 선택은 결과로 드러났죠. 제가 말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이득, 자신의 지금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그 안에는 내연녀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위한 본인의 최선의 선택은 아내와 자식이 미안하지만 죽어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직접 증거는 부족했지만 간접 증거와 유력한 정황들을 토대로 조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수사기관에 끼워 맞추기식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족을 살해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말하는 패턴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재판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놀랐냐면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호소를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와중에도 엄청 냉정한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오죽하면 재판부가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나도 그리고 검사 측도 이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울컥한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한 짓이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게 냉정할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판부가. 얼마나 냉정했으면 재판부가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냉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난 최대한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기각했고요.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합니다. 2020년 1심과 2심, 2021년 대법원 상고심 모두 남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서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이 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1m가 겨우 넘은 어린 아들은 평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에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생일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돌아온 답은 이혼하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연녀에게는 아들이 자신을 닮은 것 같지가 않고 이혼 소송과 함께 친자 검사를 할 거라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그는 처음부터 남편인 적도 없었고요. 아버지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그의 이름은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살인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9년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